이번 시간은 헤르만 헤세 데미안을 해보자. 이 문제와 해결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고 있지. 문제와 해결.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연속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생각해 본 거야. 헤르만 헤세 데미안.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인공 싱클레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우리 삶도 싱클레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자신의 문제 상황을 되돌아보자. 지금 서로 다른 세계부터 우리 공부하게 될 거야. 각 페이지별로 지금 페이지가 10페이지가 있는데 각 페이지별로 읽으면서 각 페이지별로 한 문장을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내용만 가지고 다른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거야. 밑줄 친 내용만 가지고 한번 내용을 정리해봐.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밑줄 친 내용만 가지고 10페이지를 정리하는 거야. 자, 시작해보자. 아늑한 고향이 있는 작은 학교에서의 경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당신 아는 10살이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11살일 테니까 11살, 12살일 테니까 8, 9, 10, 4학년, 5학년 정도 되겠다. 4, 5학년. 그 당시 선과 악 두 세계가 나와 섞여 있었다. 밝은 세상과 어두운 세상이 이 두 극단의 기원으로부터 나타났다. 나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다. 시장의 아들들과 산림청 직원의 아들은 나와 같은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집에 놀러왔다. 두 아이들은 장난이 심했지만 인정받는 선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상시에는 무시하던 이웃의 초등학생들과도 어울리고 있었다. 초등학교 친구 중 하나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내가 10살 때 방과 후였다. 나는 이웃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소년이 와서 같이 어울렸다. 그는 사나운 것으로 유명했고 몸이 단단한 소년이었고 나이는 12살 정도였다. 싱클레어보다 한 2-3살 많네. 그치? 그는 양복점 재단사 상점의 아들로서 초등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온 가족이 나쁜 평가를 받았다. 나는 이 프란츠 크롬모를 잘 알고 있어 겁이 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프란츠는 이미 어른 같은 몸짓을 했고 그의 겉모습이나 발걸음, 말투는 공장의 젊은 직원들과 비슷했다. 우리는 프란츠의 명령에 따라 다리를 지나 냇가로 내려가 다리의 첫 기둥에 숨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장 밑줄 긋는다. 밑줄 교재가 없는 사람은 밑줄 긋지 말고 적당한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노트에 적어놔. 자, 다 했지? 두 번째 페이지다. 이번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만 밑줄 긋는다. 다리의 아치형 벽과 천천히 흐르는 시내 사이의 좁은 개울 기슭에는 유리조각, 녹슨 철사 및 더러운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의 지시에 따라 괜찮은 것을 찾아서 프란츠에게 보여줘야 했다. 그런 다음 프란츠는 그것들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거나 물에 던져버렸다. 나는 프란츠와 함께 있기를 매우 두려워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꾸짖을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프란츠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나는 프란츠가 나를 친구로 대했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다. 명령을 하는 사람은 프란츠뿐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복종만 했으며 마치 이는 오랜 습관과 같았다. 그러나 내가 프란츠와 함께 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끝날 때쯤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년들은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험담 또는 장난스러운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댔다. 나는 침묵했다. 그러나 내가 조용히 있으면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보고 프란츠지? 크로머를 화나게 할까 걱정했다. 처음부터 두 친구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크로머 편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에서 온 인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옷차림과 태도가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프란츠는 라틴어 학교 학생이며 상류 가정의 학생인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다른 두 아이도 막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자, 여기까지 또 한 문장을 밑줄을 친다. 자, 밑줄 쳤지? 자, 다음이다. 마침내 나도 불안해서 말을 시작했다. 나는 큰 도둑질 이야기를 했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했다. 거짓말을 했지. 나는 마을 구석에 있는 물레방앗간 근처 과수원에서 친구와 밤에 사과를 훔쳤다고 말했다. 이야기는 순간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꾸며졌지만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이야기거리가 곧 떨어지고 더 어려운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나를 짓눌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이런저런 종류의 방법을 시도했다.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의 감탄과 어느 정도의 박수갈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은 조용히 크로머의 대답을 기다렸다. 프란츠 크로머는 눈을 작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무언가 위협하는 듯 물었다. 지금 말한 거 정말이야?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럼 거짓말은 털끝만큼도 없단 말이지. 그래, 거짓말은 전혀 없어. 맹세할 수 있겠어? 나는 무서웠지만 그렇게 말했다. 알았어, 그럼 됐어. 프란츠는 이렇게 말하고 딴청을 부렸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얼마 후 크로머는 일어나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나는 겨우 안심했다. 다리 위로 올라가자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여기까지 또 한 문장 밑줄입니다. 됐지? 자, 그런 식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프란츠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같은 방향이니까. 프란츠는 산책하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다. 나는 도망칠 수는 없었다. 프란츠의 발은 실제로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노쇠로 만든 두꺼운 손잡이와 우리 집 문을 볼 수 있었고 저녁빛이 커튼이 쳐 있는 어머니 방의 창에 부딪혀 반사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안심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어. 나는 티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 얼마나 다행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양손으로 문을 닫으려고 하는 나를 프란츠 크로머는 따라 들어왔다. 크로머는 현관에서 내 팔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를 것 없어. 나는 깜짝 놀라 크로머를 쳐다보았다. 크로머는 무엇을 하려는 거지? 나를 또 귀찮게 하려는 걸까? 왜 그러는데? 나는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뭐, 근데 듣고 싶은 게 또 있어? 난 할 말 없어.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돼. 자, 여기까지다. 한 문장만 밑을 친다. 그 밑을 친 문장만 가지고 요약을 하게 될 거야. 틀려도 상관없어. 자, 저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아역 과수원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 프란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모르겠는데 당연히 물레방앗간 주인일 거겠지. 이때까지 내 몸을 팔로 감싸고 있던 프란츠가 이번에는 자기 쪽으로 나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프란츠의 얼굴을 코앞에서 똑바로 봐야 했다. 그의 눈에는 야비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듯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싱클레어, 과수원 주인은 내가 잘 알지. 나는 누군가 사과를 훔쳤다는 말을 이미 듣고 있었어. 주인은 나한테 범인을 알려주면 이 마이크를 주겠다고 했지. 오 세상에. 하지만 내가 그걸 말하진 않겠지?
나는 프란츠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란츠는 나와 다른 세상에서 온 인간이며 배신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배신할 것이다. 잘 알고 있다.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면 곤란하지. 나는 가난하고 우리 가족은 너희 가족처럼 부자가 아니야.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어쩌면 과수원 주인이 더 줄지도 몰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서 밀쳤다. 우리 집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나지 않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또 한 문장만 밑줄 둔다. 자, 됐지? 내 주변의 안전한 세계가 갑자기 무너졌다. 크로모가 나를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된다. 우리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있다. 경찰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났다. 결국 나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필사적으로 모든 주머니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과 하나, 작은 장식칼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언뜻 시계 생각이 떠올랐다. 오래된 낡은 은색 시계이며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것이다. 나는 시계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 좀 봐, 그러마. 알았어, 제발 말하지 마. 내가 그런 짓을 설마 하진 않겠지. 대신 이 시계를 줄게. 이 시계야. 난 아무것도 없어. 이것밖에는 줄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고급 시계야. 수리를 해야 하지만. 그러면은 야비하게 웃으며 푼손으로 시계를 낚아챘다. 그 큰손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적대적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손이 내 삶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느꼈다. 정말 고급 은시계야. 나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자, 한 문장만 밑줄 그은다. 은시계 자꾸 하는데 그런 낡은 시계는 아무 소용없어. 그건 너나 수리해서 써라. 그러면은 은시계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다. 나는 그의 소매를 잡았다. 그대로 가게 할 수는 없었다. 크로모가 이런 식으로 가서 고발한다면 나중에 경험하게 될 비참한 결과를 견디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았다. 프란츠, 그런 바보 같은 말은 그만해. 그냥 날 놀리려고 그래 보는 거지. 너무 걱정으로 울상이 되었다. 그래, 놀리려는 거야. 분명 넌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뭘 원하는지 말해봐, 프란츠.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무엇이든 할게. 그러면은 날카롭게 실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친절한 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이마르크를 얻을 방법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포기할 척 할 만큼 부자가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넌 부자야. 그리 나한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나 또한 그 이유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마르크, 그건 나에게 100마르크와 다르지 않은 내가 절대 구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 돈을 구할 가망이 없었다. 나는 돈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 용돈을 받을 만한 시기도 아니었다. 자, 한 문장만 밑줄을 친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난 돈이 하나도 없어.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돈 말고 다른 것들로 줄게. 인디안 이야기책, 장난감 군인, 그럴듯한 것들을 가져다 줄게. 그러면은 들은 척 만 척 하고 화가 난 듯 말했다. 그만해. 그런 잡동사니는 아무 소용없어. 더 이상 내 성미 건들지 마라. 내가 말하는 건 돈이니까. 그러면은 명령조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할 수 없는 일 아니야? 정 그러면 내일까지 이마르크를 가져와. 방과 후 시장 근처에서 기다릴 테니까. 이제 얘기 끝난 거야. 안 가져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알았어. 하지만 어디에서 이마르크를 구하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 집은 넘쳐날 정도로 부자잖아. 방법이 있겠지. 다시 말한다. 내일 학교 끝나고 이만화풀을 가져오지 않으면 각오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고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어느새 사라졌다.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내 인생은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다.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정말 자살을 해버릴까? 자, 한 문장만 밑줄 든다. 그러나 물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계단 바닥 어두운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이런 우는 모습을 바구니를 가지고 장작을 가지러 온 하녀 리나에게 들켜보였다. 나는 리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집으로 올라갔다.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파라솔이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집의 즐거운 향기와 부모님의 따뜻한 애정이 실려 있다. 나는 집의 오래된 방을 다시 보고 그 냄새를 맡는 탕자처럼 내 마음은 감사와 절망적인 열망으로 사로잡혀 집의 향기와 부모의 사랑에 손을 뻗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인 반면 나는 엄청난 죄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두움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자, 어머니의 양산, 현관의 큰 그림, 거실에서 들리는 누나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더욱 정답고 소중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위로가 되지 않았고 확실히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도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비난을 의미하면서 다가올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나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나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밝고 조용한 분위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내가 왜 그들을 따라갔을까? 내가 왜 아버지의 말보다 크로머의 말을 들었을까? 왜 사과 훔친 이야기를 만들어서 영웅처럼 그것을 자랑했을까? 자, 밑줄 하나만 긋자. 자, 마지막 페이지다. 이런 생각을 잠시 동안 나는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잊었다.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이었다. 아마도 이 상황은 또다시 두 번째 죄를 불러일으키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평범한 모습과 기분으로 너희들과 놀고 부모에게 인사하거나 키스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것. 나는 이것을 분명히 느꼈다. 자, 여기서 밑줄 치자. 한 문장만 밑줄 치자. 자, 그럼 10페이지 밑줄을 다 쳤지. 각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 밑줄을 긋고 밑줄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밑줄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참고하지 말고 자신이 친 밑줄 내용만 활용해서 정리하자. 자, 시간은 10분. 자, 그럼 오늘 수업은 헤르만헤세 데미안의 첫 번째 이야기를 공부해봤다. 자, 지금 싱클레어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 상황에 빠져 있지. 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